네, 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이 퐁당퐁당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이번 주에 주식 시장을 수식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요, 이런 변동성이 가득하면서도 풍부한 시장에서 이 고민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전략을 함께 짜보려고 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이 짜주시는 전략입니다. 네. 네, 먼저 사실 이번 주 시장을 분석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대표님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네. 가나다라서는 이제 하는 걸로. 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볼러틸리티가 변동성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뭐 블랙 먼데이 왔다가 그 다음날 또 완전히 바로 감았다가 네, 더 또 올라갔다가 맞아요. 뭐 쭉쭉 다시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미국 시장에도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작년에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1등 했잖아요. 네, 한 70% 올랐고 그쵸. 코스닥이 한 절반 정도 갔는데 그런데 1월 효과도 끝내줬어요. 1월 효과가 코스피가 한 24%, 코스닥도 24%. 네, 근데 코스닥이 좀 많이 오른 느낌이 좀 그렇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달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또 1등을 한 거예요. 26년 1월에도.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잘 나가도 되나 했는데 미국이 자꾸 덜컹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S&P나 뭐 나스닥이 마이너스에서 0%, 뭐 1% 왔다 갔다 그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코스피로는 27%, 코스닥은 24%. 이 정도로 이제 이어터데이스를 한 거 보면은 좀 차익 실현하는 욕구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미국 쪽에서도 페드 의장 새로 이제 지명은 됐는데 네. 이게 뭐 매파야 비둘기파야 잘 모르겠고 대차대조표는 좀 줄인다고 하고 있고 그런 차에 AI 쪽 자꾸 덜컹덜컹 거리면서 주가는 한번 빠지면 또 와장창 빠지고 이런 요인 저런 요인 지금 겹쳐가지고 우리 시장 조금 펀더멘탈은 좋은데 변동성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펀더멘탈이 좋아졌다는 건 또 사실 우리는 원래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 짧은 사이에 되게 좋아진 편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펀더멘탈이 좋아져도 너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지금 미치고 파딱 뛰는 거예요. 네. 아니 맨날 일어나면 뭐 삼성전자 상향해놓고 SK하이닉스 상향해놓고 코스피 전체 이익 추정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25년 대비 26년이 거의 90% 올라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보면은 영향을 엄청 받잖아요. 네, 오늘 무섭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막 팔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선제적으로 좀 팔고 있다. 선제적으로. 그게 좀 우려 요인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제가 대표님께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저는 따르려고. 네. 네, 일단 가속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좋은 건 맞고 코스닥은 일단 수급에 기인해서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그러니까 포장은 기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ETF 상품에 폭파하고 있잖아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앵커님이 네. ETF를 사시면 그게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냐면 자산운용사가 그걸 운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산운용사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금융투자가 그 추가 발행된 ETF에 대해서 현물을 사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다 보니까 기관이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포모에 빠진 개인들이 개별 종목 선택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뭐 코스피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도체 ETF, 코스닥 ETF 이런 쪽으로 자금이 엄청난 압력으로 밀려 들어오다 보니 1월 초반에 거의 일간 기준으로 1조 7천억을 기관들이 매일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급은 제가 보기에 정상의 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대외 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일단 흔들리고요. 네. 제가 여기서 막강 퀴즈 하나 낼까요? 흔히 얘기하는 강한 조정, 네. 뭐 고점에서 한 10% 이상 콱콱 떨어지는 조정이 강세장이 올까요? 약세장이 올까요? 이젠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잘 그때, 진짜 그때 모르겠어요. 달라요. 그쵸.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은 강세장에 많이 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강세장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구나. 조정폭도 큰 거예요.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지 네. 순식간에 뭐 한 달 만에 10% 빠지는 이런 조정 잘 없습니다. 근데 강세장에는 지금 뭐 KB증권 리포트를 보시면 지금이 이제 그 3저 현상으로 지수가 한번 확 업그레이드 했던 그때랑 비교하시더라고요. 네네. 이은택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경우에도 보면 그 당시에도 뭐 한 달에 10%씩 콱콱 조정받는 게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살펴봤을 때 지금은 과속에 대한 반작용, 포모에 대한 반작용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이사님 보면은 사실 그동안 너무 과하다 막 이런 평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러니까 조정이 한번 올 때 됐는데 이럴 때 명분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 조정이 끝이 될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흔들리다가 계속 오면서 계속 조정은 있지만 방향은 우상향으로 계속 갈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아까 음. 대표님도 설명하셨지만 지금 지수의 상승이 이익의 상승을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빅2 종목, 반도체 빅2 종목의 이익이 상향되는 속도도 네. 솔직히 못 따라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언론사 뉴스 보니까 양사의 이익 합계로 보면 지금 합산 PER이 6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뭐 물론 그 전망이 맞았다는 전제하에 그런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주가라고 하는 건 항상 이익 컨센서스와 이렇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정받을 수 있는데 지금 조정의 성격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금은이 한번 깨졌어요.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한번 깨졌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소위 얘기하는 AI 대표 주식들이 깨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뭐 블루아웃을 포함한 여러 이 사모펀드들의 투자 방식이 레버리지 투자거든요. 네. 근데 큰 틀에서 새 FOMC 의장이 왔을 때 전체 이 자산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금리는 내리지만 그건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다가 지금 잽을 한 3번 정도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잽이 별거 아닌 잽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잽을 정말 카운터 3방을 맞았으면 잽의 그 압력은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 레버리지 투자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한쪽에서 깨지기 시작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걸 팔아서 이쪽에 손해난 걸 메꿀 수도 있거든요. 네. 누가 제일 많이 올랐죠? 한국, 대만, 중국, 일본 이런 데가 제일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걸 조정하는데 밸런스 조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본격적인 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밸런스 조정을 하는데 이걸 지금 약간 개인 투자자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까 나도 이거 따라잡아야지 하면서 가격을 불문하고 마구 뛰어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의 이 조정의 성격은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요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변화도 조금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보셨을 때 아까 조정 당분간은 좀 이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일단은 빠지지 말고 그 조정을 함께 가야 돼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거예요. 조정을 누구 피해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을 알로케이션 했다, 배치를 했다라고, 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100을 넣었을 때, 조금 뭐 캐시비 좀 많아지면 10%, 20%갈 수는 있겠죠. 근데 여전히 80%, 90%는 주식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되는 부분은 뭐냐면, 변동성이 있으면, 아까 레버리지 뭐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용건설사, 미수한 사람, 또 뭐 스탁론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 반대 매매로 막 몰리거든요. 그런 이제 악순환으로 들어간 사이클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최근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운 가격이 하루에 30% 빠지니까 그러니까. 마진 콜이 나잖아요. 마진 콜이라는 게 뭐야? 야, 돈 갖다 넣어. 이거잖아요. 어디서 돈을 마련해요? 비트코인을 팔든 뭐 우리 한국 시장을 팔든 그거 팔아서 갖다 그렇죠. 메꾸는 거예요. 어떤 네. 사람은 뭐 한강 가는 사람도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게 뭐 우리 시장도 있다면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먼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비쌉니까? 안 비싸요. 지금 선행 PER 기준으로 10배가 평균인데 제가 15년, 16년 보면은 최근에 이익이 너무 상향 추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9배도 안 돼요. 8배 중반에 가 있어요. 네. 비싼가요? 비싸진 않아요. 근데 PBR로 보면은 비싸 보여요. 지금 1.5에 왔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상태에서 볼 수 있는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네. 그 위에 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볼 때 우와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야. 올랐으니까 야 좀 빼자. 다른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빵꾸난데 좀 넣던지 지금 그런 게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택에 들어갈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 오늘 조건을 드릴 거예요. 당장 지금 앞에 현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로 주식을 사야 돼요.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지 이제 항목별로 선택지를 드릴 건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있어요. 어디에 먼저 돈을 넣을지 제가 신호를 드리면 동시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코스피. 아, 이건 똑같네요. 코스피, 코스피. 먼저 이유. 저는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저는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코스닥에 예. 확 넣으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예, 있지요. 저로서는 이제 좀 안전적인 음. 그런 거를 이제 바라는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 그럼요.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또 원금의 중요성이 또 다르고 그렇죠. 사이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각기 사정들이 다 있지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돈 버는 게 보여주는 이런 쪽을 원한다.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봤어요. 네. 모멘텀 투자도 알고, 뭐 스타일 투자도 알고, 뭐 가치 투자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보여주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같은 날은 많이 밀리지만 결국은 영업이익 비중으로 봤을 때 금년 코스피의 거의 45% 내외를 얘들이 벌어줘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가 그 나머지 한 5, 6%를 이제 한다고 치면은 전체 코스피 시총의 반을 이 세 개 회사가 하는데 확실하게 벌어주는 데가 보이는데 여기 말고 저기 가서 야 그거 간대 카더라 뭐 내러티브로 가고 와 완전한 끝내주는 서사가 있어 제 나이는 그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은 왜 코스피세요? 일단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코스닥을 선택하고 싶은데 둘이 이렇게 똑같이 오른 시점이라면 지금 당장 네. 여기에 1,000만 원 놓고 지금 투자하라고 그러면 코스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둘이 똑같이 뭐 5%에서 10% 고점에 조정 받는다. 네. 그러면 저도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대표님보다는 어리기 때문에 네. 저는 코스닥에도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좀 보인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저는 코스닥을 선택하고 네. 싶은데 오늘 당장 여기다 1,000만 원 놓고 지금 투자하라고 하면 지금 뭐 종목 선택해서 네, 네. 매수 주문 누르라고 하면 지금은 코스피죠. 근데 사실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많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게 단기로만 빠져야 되는지 아니면 코스피 따라 쭉 같이 갈 거 생각하고 둬야 하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코스닥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코스피랑은 접근법이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코스피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좀 편향된 부분이 네, 있는데 코스닥은 더 심하죠. 40%가 제약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빠지면 다른 거 많이 올라가도 뭔가 지수가 안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최근에 가장 큰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알테오젠 ABL 바이오가 네. 타격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흔들려 보이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ETF 집중화 때문에 코스닥 대형주는 1월 초반에는 무조건 다 올랐어요. 펀더멘탈 상관없이. 2차 전지가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건 안 가고 코스닥에 있는 건 막 급등하고 이런 양상이 벌어졌단 말이죠. 뭐 물론 거기에 내러티브도 섞여 있었습니다만 이런 시장에 어떤 이런 급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만약에 내가 종목 선택하기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코스닥 150 ETF 같은 거 사겠다라고 하면 레버리지는 절대 안 되고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과 방향성을 동시에 계속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저는 뭐 제가 그래도 투자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승률이 적어도 90% 이상은 돼야 될 텐데 그런 승률을 거둘 수 있다? 저는 그 밑에 가서 제가 그러면 진짜 그냥 모시고 평생 그분 밑에서 주시는 종목만 받아서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사지 마시고 코스닥 150 ETF를 조정시마다 분할해서 담아가는 방법은 네. 저는 올 한 해를 기준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표님은요? 코스닥은 좀 전망 어떻게 하세요? 저는 오히려 되게 부정적으로 부정적? 보고 있어요. 예,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정부에서 코스닥 3,000 이걸 이제 띄우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성급하다 이런 얘기고 시장에 돌아가는 다이내믹스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좀 정화작용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사님 이제 코스닥 ETF 네. 얘기하는데 할 때 하더라도 난 더 훗날 하겠어요. 훗날. 내년 정도 되면 뭐 생각해 보겠어요. 좀 더 더 안정화된 떨어지고 다음에. 난 다음에. 더 떨어지고요?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최근에 이제 거래되는 거 보면은 아까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 ETF로 코스닥을 사는데, 네. 안 가리고 그냥 시총 위에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가리지를 않아요. 그쵸. 네. 일단. 그냥 거기 편입되어 있는 비중대로 그냥 쫙 들어오니까, 뭐 그냥 계속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가서 사람들이 이제 야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선수들이 지금 당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롱숏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숏을 갖다가 비싼 것들한테 막 걸어놓고 내려가기를 바라는데 막 들어와서 기계적으로 사니까 완전히 프로들이 이번에 완전히 당했어요. ETF에. 오히려. 예.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계적으로 간다고?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판이 아닌데? 그럴 정도로 지금 예금에서 넘어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넘어 있어요. 지금 예탁금이 뭐 100조 올라서 110조? 이 정도까지 갔으니까 무시하면 또 큰 코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2차전지 펀드 매니저들 숏 쳐놓고서 에코프로 BM 계속 숏 하다가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잘렸잖아요. 잘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2차전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탈도 참 중요하고 수급도 참 중요한데 이제 주식이라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코스피 코스닥 그 상단, 남은 상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데 오늘 NH인가요? 거기서 이제 파격적으로 7,500까지 코스피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목표 수치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고 이미 5,000도 한참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찍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쩌면 이런 또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남은 상단 어느 정도로 보세요? 먼저. 네, 저는 이제 제가 밸류에이션으로 꼭 이제 체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 가정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7,500이든 뭐 7,000이든 JP모건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모건스탠리 6,000 정도 보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각 하우스마다 이제 가정치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가정치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컨센서스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지금 1월에 DRAM 가격도 70% 이렇게 그렇죠. 이상 통보를 네. 한 바가 있고 낸드도 뭐 100% 이 정도면은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충분히 올라갔지만 조금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ROE가 기존에 보던 15% 중반대가 아니고 이제 16%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PBR 멀티플도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거에 기준하면 뭐 6,500이나 7,000 뭐 언저리가 보여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정확하게 제시를 한다고 꼭 믿나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할인을 하거든요. 10%가 됐든 20%가 됐든 과거에 항상 보면은 나중에 보면 딴 숫자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연말에 가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각자의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걸로 이제 할인들을 하는데 갈 수는 있어요. 시간이 문제죠. 시간. 예, 시간이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간과하는 거는 뭐냐면 그럼 26년은 그렇게 좋아지는 게 맞는데 27년은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27년은 사실은 지금 컨센서스는 ROE라는 게 26년이 피크고 27년이 슬로우 다운 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기서 늘어나는 이게 그 증가율이 완전히 감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0% 이상으로 각사가 금년에는 늘어나는데 내년에는 10% 내외밖에 안 늘어나요. 그런다고 하면은 ROE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가 이제 순환적인 이런 게 있고 피크를 보고 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좀 내려가는 사이클도 좀 보고 가줄 거냐라는 건데 우리가 12개월 선행의 관점에서 보면은 벌써 지금 2월이잖아요. 내년 2월께 이제 숫자가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금년을 26년 거만 보면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저같이 27년 2월까지를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내려가는 사이클도 생각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갖다 대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 봤을 때는 상반기에 조금 조정이 깊을 수는 있는데 하반기에는 다시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상반기 특히 1월 뭐 1분기 뭐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해 놓고 다시 조정 겪은 다음에 저점 매수로 하는 전략이 어떤가 이런 생각인 거죠. 이사님 코스닥은 여지가 있나요? 저도 보세요? 원래 버블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버블은 맞춘 적도 없고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도 숫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그 리벨리온이라든지 필요사 AI 같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올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국민성장펀드 30조는 올해 집행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간접형으로 집행되는 것도 있고 VC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들어갈 텐데 그런 자금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코스닥의 부실 기업들 쳐내는 거, 그 다음에 주인들 계속 바뀌어가면서 제3자 유상증자 하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가라지 같은 그런 기업들 빨리빨리 쳐내주면 저는 코스닥 시장도 상승의 여지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3,000은 저도 아주 먼 얘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올해 한 1,500 정도는 충분히 내러티브만 가지고도 유동성 유입만 가지고도 한 번 정도는 시도할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봐서
다만 이렇게 흥분했을 때 들어가지 말고 거봐 내가 망가진다고 했제 하면서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 분할 매수 하셔서 가시는 게 저는 코스닥 시장은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수치는 어떻게 좀 보세요? 코스피는 저도 뭐 한 6,000에서 6,500 정도 보고 있는데요. 비슷하시네요. 네, 두 가지 변수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변수. 지정학 변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보스 포럼에서 작년부터 계속 화두에 올라오는 게 지정학 위험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지금 예측대로 간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틀린 게 문제가 아니고 예측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본다면 그 지정학적 위험의 할인을 얼마만큼 넣어야 돼? 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불안감이고 두 번째 불안감은 지금 기본적인 가정은 돈이 많이 들어가도 투자를 계속할 거야가 기본 가정인데 네. 과연 그럼 돈 많은 저 M세 분들은 이걸 어디까지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또 하나의 가정은 중국과 미국이 갈라지는 그런 세상에서는 한국이 그 제조업을 대체할 거야가 지금 기본 가정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계속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중국을 정말 무시하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6,000에서 6,500 가정을 놓지만 그 두 가지 변수를 지금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한 말씀이지만 올해 5,000선 이상에서 사서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터로 좀 좁혀 보려고 하는데요. 1,000만 원의 조건에서 지금의 시장입니다. 반도체냐, 조방원이냐.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 둘 중에 어딜 사겠다. 하나, 둘, 셋. 반도체. 아, 이거 어쩔 수 없나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런가요, 이사님? 아니, 어쩔 수가 없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숫자만큼도 반영하지 않고 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매번 보는 숫자를 보면서 이거 맞아? 그러니까 저도 뭐 대표님도 많이 만나시겠지만 뭐 삼성전자 홍보도 만나고 제 친구 뭐 삼성전자 근무하는 친구도 만나고 여기저기서 네. 막 얘기들을 흘려 들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결정적인 얘기는 그들도 법상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저한테 안 해주지만 뉘앙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지를. 그러면 그것만 놓고 봤을 때도 반도체는 지금 숫자를 저도 예전부터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의심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조선업 뭐 방산 이런 게 숫자가 네. 나쁜 건 아니지만 반도체를 역시 봐야 되지 않느냐. 반도체. 네. 아, 저도 매번 일십, 백천 이렇게 세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이익을 이제 추정함에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진작부터 얘기를 했어요. 음.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제조 원가를 이제 계산할 때 말이죠. 뭐 생산을 100을 하든 1000을 하든 그냥 깔고 가는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건 뭐 항상 깔고 가는 비용인데 항상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데가 가변 비용이에요. 100을 이제 생산할 때하고 1000을 생산할 때는 벌써 다르잖아요. 그죠? 그 Q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네. 재료비고 뭐고. 그런데 요번에는 Q보다는 P가 많이 올라간 매출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Q는 뭐 가동률이 조금 올라오고 뭐 네. 이건에서도 아주 미약할 정도였고 거의 P가 올라간 거였어요. 그러면 가변비용이라는 게 금방 제가 전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Q가 많이 올라가야지 가변비용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네. 건데 Q는 별로 안 올라가고 P만 올라갔어요. 그럼 뭐예요? 가변비용조차도 고정비용 같이 별로 안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서 이게 그 추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좀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갈 때마다 지금 컨센서스의 평균에 해당하는 이 컨센서스보다는 상단으로 얘기하는 그거를 봐야 될 겁니다.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4분기 SK 하이닉스가 끝내줬죠. 네. 영업이익률이 뭐 57, 8% 여기까지 갔고 지금 컨센서스 나온 거 보면 60% 중반대까지 갔어요. 엔비디아급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럼 또 여기서부터는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이거를 다 받아준다고? 엔비디아도 받아주고 빅캡들도 받아준다고? 걔들도 또 뒷단을 걱정을 해야 돼. 이걸 가격 전가가 될 거냐 말 거냐.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영업을 해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네. 뭐예요? 옆집에서 똑같은 게 또 생기고 뭐 생기고 이러는 게 이제 세상 원리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D램이나 낸드는 아직 그런 거는 없어요. 다만 뭐 중국의 이제 CXMT가 뭐 슬슬슬슬 따라오는 그게 좀 있을 거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옛날에는 죽어라고 해도 돈도 안 되는데 이제는 뭐 가격 여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조그마한 돈을 막 보내. 그러니까 야
따라가자, 마켓시어 좀 늘리자 이런 얘기가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들어올 생각이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도 야 보니까 지금 공급 부족이고 막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가 직접 해보자. 근데 대도 안 하는 소리를 계속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마진이 갈 때까지 가면은 어느 순간은 거기서 못 간다고요. 엔비디아도 그랬어요. 그죠? 받아주기가 힘들 정도로 간다.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디램 못 받아가면은 야, 그 가서 바로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안 받아 우리 장사 못 하는데 가서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돼서 이제 막 부르는 대로 가져가는 건데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한계점에 올 거다. 근데 그게 언제일 거냐? 금년 안으로 저는 이제 올 거라고 보고 캐펙스가 시작돼가지고 양산이 조금 늘어난다라고 하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로 나오는 그 SK의 내년 영업이익률은 금년 영업이익률보다 낮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영업이익률을 상당히 중요하게 시장에서 계속 이제 그 모니터링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많이 올랐을 때 마지막일까봐 팔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일단 쭉 두는 게 맞아요, 반도체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딴 데로 다시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 안에서 해결해야지. 비중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현금 비중을 조절하든지 그렇죠. 해야지. 이걸 다 빼가지고 야, 나 주식 안 해. 그건 주식 시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외로 또 오늘같이 많이 빠지는 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다음날 급등하면 확 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근데 이제 세상은 그래요. 삼성전자가 한 주가 거래되면 왜 한 주가 거래될게요? 한 주를 사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반대편에서 한 주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그렇죠. 정반대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시장의 생리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사님,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조방원, 우리가 이쯤 이렇게 과한 시장이 됐을 때는 알고 팔고 알고 사는 게 저는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다들 똑똑해졌잖아요. 상승, 하락 시그널이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조방원 둘 다. 일단 가장 유식해 보이게 말을 하면 결국 이익의 미분값이 떨어질 때죠. 영업이익의 미분값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YY로 봤을 때 이익의 증분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주식을 분할 매도하기 시작해야죠. 근데 뭐 약간 뭐 농담조로 얘기를 하자면 그 삼성전자나 아니면 이천 하이닉스 공장 앞에 있는 호텔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체크하시라. 거기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마 팔아도 될 거다. 라고 농담 반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아주 진짜 제일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미분값. 야, 우리 고등학교 때 듣다가 이제 처음 들었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분기별로 저는 이제 그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금년 1분기, 2분기 전체적으로 500%대가 나와요. 2분기에도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그거보다는 낮아서 한 200% 그 중반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1분기가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분기가 최고예요. 2분기로 감속으로 떨어져요. 근데 감속으로 떨어지는 커브가 3분기, 4분기 갈수록 더 급하게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절대 영업이익은 금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늘어요. 내년도도 늘어요. 근데 그 미분값이라고 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쭉쭉쭉 이렇게 가니까요. 그게 1분기, 2분기가 최대치가 될 수가 있다. 그 점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럼 팔고 뭐 살 건데? 뭐 살 건데? 야, 은행 예금 지금 2% 3%밖에 안 해. 근데 삼성전자 ROE 20%고 하이닉스 ROE 50% 60% 나오는데 야 2% 다시 돌아갈래? 이거 20% 50% 이거 살래? 어떻게 되는 거야?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전략이 그때그때 좀 보면서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는 거고 뭐 그런 전략을 이제 쓰는 게 좋죠. 반도체를 선택하셨으니까 이 질문은 아마 작년부터 엄청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하나, 둘, 셋. 삼성전자. 또 일치가 되네요. 이유 먼저 두 분 중에. 근데 답을 이미 하셔가지고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꽃놀이패로 들어가는 이런 게가 있다라는 거고 SK하이닉스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하고 주가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DRAM하고 낸드하고 뭐 HBM 그거 가지고 주가 쫙 올랐고 또 떨어질 때는 그거 가지고 떨어질 거고. 근데 삼성전자는 그 전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먹고 살고 있고 겨우 이제 숨만 쉬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HBM4도 뭐 속도가 좀 좋다고 이렇게 나오고 네. 스펙상으로 수율은 뭐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D램에 있어서 전통적인 강자잖아요. 캐파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돈이 야 우리 입장에서는 HBM4로 가나 D램으로 가나 맞으면 비슷한데 뭐 이거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까지도 지금 하는 시절로 들어가고 있고 네. 낸드도 캐파 이렇게 안 늘리잖아요. 그러면서 가격 그냥 왕창왕창 때리면서 지금 가고 있고 거기에 또 마켓 시어 1등이 삼성전자예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파운드리도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네. 야 이거 재밌네 이러면서 이제 만년적대에서 이제 슬슬슬슬 몇 년은 걸리겠지만 돌아서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 거기 가면은 다 해줘요. 파운드리부터 해가지고 D램도 있고 HBM4도 있고 뭐 어드밴스 패키징까지도 싹 해주는데 그러면 원가가 이쪽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밖으로 들락날락하고 뭐 외주고 하고 그러면 마진 붙여가지고 나중에 더 여기는 더 싸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원가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더 또 봐야 되는 건데 이익이 좀 어느 정도 정체된다고 해도 주주 환원이라는 게 뒤에 큰 무기가 남아 있어요. 이익의 경우는 엄청 많이 남을 거예요. 캐펙스가 엄청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늘어나는 거에 반밖에 캐펙스를 안 한다고 보면은 잉여 현금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거 뭐 할 건데 그러면 M&A 사든 뭐 자사주를 사든 회당을 많이 하든 그거 여유가 삼성전자가 훨씬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주주 환원이 있다고 보면은 플러스 알파까지 겸비한 삼성전자가 훨씬 이점이 있는 거 아닌가. 종합 선물 세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목표가 좀 말씀 주세요. 두 회사 대략.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애널리스트들이 잘 알겠죠.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멀티플을 책정할 때 이런 거예요. 종합 IT 회사고 뭐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 조금 받을 수는 있는데 최근에 좋아진 거는 시장이 ROE가 15%, 16% 가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2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익면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순환성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그 빅캡들 보면은 선행 PER이 한 25배에서 35배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반면에 마이크론은 그거의 절반도 안 돼요. 샌디스크도 최근에 20배 중반에 있다가 이익이 왕창 늘어나니까 최근에 나온 포워드 PER 보니까 10배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하이닉스가 어제 제가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 포워드 PER이 5.5배밖에 안 돼요. 5.5배.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 그것도 딱 지금 절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할인을 사람들이 해줄 거냐. 그건 뭐에 달려 있어요? 앞으로 반도체 이익이 옛날 같이 출렁출렁 2, 3년에 한 번씩 할 거냐. 아니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컵을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되죠. 양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가격 인하가 진짜로 있을지 없을지 그걸 좀 보면서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하면서 한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생각하는 수치 있으세요? 네, 뭐 저는 작년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얘기하고 작년에도 저는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는데 작년에는 뭐 제가 틀렸다고 봐야죠. 하이닉스가 훨씬 퍼포먼스가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 대표님과 동일하고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이제 아까 언급하셨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캐파 싸움인데 네. 만약 캐파 싸움으로 가면 하이닉스는 비교가 안 돼요. 이미 생산하는 캐파도 비교가 안 되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에 캐파에 쏟아부을 수 있는 돈 자체가 비교 불가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캐파 싸움으로 가는 순간 하이닉스는 안녕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대표님이 답을 주셨는데 삼성전자는 적어도 4분기까지는 이익 커브가 올라갈 거예요. YOY로. 하이닉스는 2분기부터 아마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 커브가 증분이 떨어지는 곳과 증분이 올라가는 쪽에서 뭘 투자해야 되느냐는 너무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지 않느냐. 보면은 지금 이제 기사들도 계속 나오는데 엔비디아랑 오픈 AI 갈등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탈 엔비디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향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있을까요? 영향이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단은 이제 HBM에 있어서 SK 하이닉스의 안정성을 엔비디아는 많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스펙이 잘 나온다고 해도 수율이 뭐 안정적인 SK 하이닉스를 좀 원한다는 또 얘기도 일면은 또 맞는 것 네. 같고
삼성전자에서는 인바금을 너무 많이 하니까 밖에 다 안 흘리니까 우리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길은 없는데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수율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때는 완C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뭐 삼성전자가 나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지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이제 결정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안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가격으로 갈 거냐 그거에 이제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가격은 삼성전자 아무래도 좀 저가로 SK 하이닉스보다 좀 치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거기에서 좀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영향에 대해서 비슷하세요? 일단 그 오픈 AI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여기저기 벌려놓은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돈 싸움하면은 지지 않는 일본의 이 손정희 회장까지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돈은 잘 못 버는데 종목을 잘 버는 손정희 회장과 그나마 이 재주는 있는데 뭔가 돈 버는 재주는 아직 잘 마련하지 못한 것 같고 샘 알트만 두 사람이 엔비디아의 돈을 끌어와서 돈을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가 야 GPU가 범용이라서 안 되잖아 이거 빨리 우리 전용으로 만들어줘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3년인가 4년 전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 보고 똑같이 했던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독립해서 이번에 칩을 결국은 스스로 설계하고 삼성전자를 지금 엄청나게 쪼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단독 보도도 했었는데 지금 테일러에 나가 있는 삼성 직원들이 죽으려고 그런다. 저 사람은 우리를 말려 죽일 것 같다. 뭐 이런 그 우스갯소리도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엔비디아하고 그 오픈 AI 사이가 멀어지면 그러면 하드웨어가 줄어들까? 전체 M7의 투자 금액이 줄어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M7의 투자 금액은 오늘 구글 실적 발표한 것처럼 유지가 되면서 되면 그들 싸움은 그들 싸움이고 우리가 판매하는 HBM의 양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못하는 게 이번엔 다행이었다. 아, 다행이었다. 네, 왜냐면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엄청난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었으면 아마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 무너지기 초기 시장부터 우리 시장도 아마 같이 망가졌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 부품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옛날 한 작년까지만 놓고 치면 지난 10년간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차이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음 선택지로 넘어가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결국 미장이냐? 그래도 국장을 해보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어쨌든 서학개미들이 오게 하려고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고 또 예고돼 있기도 하잖아요. 이 분위기에서 두 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미장이냐 국장이냐. 하나, 둘, 셋. 국장. 국장. 이것도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작년부터 얘기를 그러니까 꾸준히 했고 주장하시죠. 작년에 제가 책 K증시혁명 낼 때부터 제일 네. 뒤에 제목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와라 국장으로. 국장으로. 근데 사실 국장 이 어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책 제목을 K 증시라고 했어요. 네. 이제 잘 나가고 있는 K 위로 올라가는 K 이쪽에다 투자하면 좋고 밑으로 가는 K는 좀 유감스럽지만은 네. 우리 시장이 아까도 말씀한 대로 금년에 영업이익 늘어나는 게 전 세계 최고입니다. 아, 이런 시장 내두고 어디 가서 또 투자를 한다고요. 그리고 환율도 여기서 뭐 1,500을 넘어가는 그런 거는 이제 상장하고 싶지는 않고 있어서 뭐 물론 이제 1,450이나 60이 여기 뭐 뉴노멀로 자리하고 뭐 그런 또 우려는 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익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걸 보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미 답이 나왔었어요. 어제 밤에야 뭐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가 주가가 박살이 났지만 그 전까지만 최근에 연초 들어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달리고 쌩쌩 달린 게 그들 두 회사 주가였어요. 그쵸. 다른 M7 주가들은 헤매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들은 계속 올라가. 그런데 이익은 너무 잘 나고 가격은 매일 올리고 그런데 PER은 뭐 무지하게 싸고 이제 10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제 좀 내려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미국에서도 이미 답이 나왔었다. 그럼 메모리 잘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 있는데 여기 디램도 잘하고 낸드도 잘하고 있는데 당연히 국장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국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사님은요? 일단 M7이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기대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동안 S&P 기준으로 뭐 밸류도 그렇게 고평가되지 않았다. 역대 뭐 역사적 히스토릭 밸류로 봤을 땐 높았지만 그래도 이들이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좋은 이익을 냈기 때문에 유지해 온 거잖아요. 근데 M7이 돈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계속 돈 많이 쓰겠대요. 네. 구글 2배 쓰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이들의 이익이
미국은 올해 증가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난 10년의 데이터 때문에 야 지난 10년간 투자해봤더니 미국에 투자하는 게 무조건 맞아 라는 생각은 제가 보기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다. 네. 이게 증분이 어디가 강한지를 보고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 역시 뭐 작년부터 국장 비중을 대거 늘려서 투자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도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미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종목을 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제가 칠판을 준비했거든요. 이 좀 들어주시고요. 예시를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종목들을 자유롭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사시게 될지 뭐 몇 가지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100개 쓰시면 안 돼요? 아, 2개. 예. 알겠습니다. 화면에 조금 높게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 시작은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사님, 구글, 테슬라, ASML이 있네요. 일단 네. 구글은 지금 안 걸쳐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IT 중에서는 레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위 우리가 뭐 AI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뭐 로봇도 그렇고 네. 소위 우리가 지금 가장 핫하다고 있는 섹터에 M7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기업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테슬라를 넣은 거는 지금 IT 서비스부터 네.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각종 온갖 사업들을 하면서 이거 제조까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체. 그러니까 중국 쪽을 빼면 중국도 뭐 샤오펑이 이거저거 다 하고 뭐 드론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 싹 빼고 미국 기업만 놓고 봤을 때 애플은 다 하지만 하드웨어를 맡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드웨어도 어쨌든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지금 뭐 스페이스X 이런 것들 자기가 만든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또 가치를 줘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단기적 모멘텀은 아시는 것처럼 XAI하고 스페이스X의 합격 네. 이 상장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마지막으로 ASML은 저는 삼성전자가 올해 좀 캐펙스를 늘릴 건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늘릴 것 같은데 이 세 군데가 모두 필수적으로 넣을 수 있는 장비가 뭘까를 보면 그러네요. EUV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필수적이네요. 차원에서 네. 대표님은요? 딱 2가지. ASM은 대체불가니까 뭐 방법이 없죠. 여긴 사실 그렇죠. 저는 이제 구글은 뭐 우리 김 이사님하고 의견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 특히 좋은 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의 모든 풀 스택을 다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선행 PR이 30배밖에 안 돼요. 10배.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쳐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뭐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24배, 25배까지 내려왔어요. 네. 이게 한참 잘 나갈 때는 35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최근에 내려오는데 거기서도 뭔가 이제 그런 쪽으로 오고 싶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아직도 하드웨어 업체인 네. 건데 이 구글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있어요. AI 칩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아니 이거 뭐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시장보다 조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있어요. 미국 기업이라는 게 좀 어드밴티지 있어요. 뭐 강할 수 있죠. 아니 부분이. 관세를 혹시라도 그러니까요. 때려봐요. 얘들 거 가격 효과 가격이 훨씬 싸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얘들 거부터 사고 남들 거 사주면은 얘들이 뭐 수혜를 엄청 받을 수 있죠. 단 여기 이제 단점이 이거죠. 이 시크리컬 순환적인 게 너무 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HBM4에 있어서 확실히 그걸 이제 돌파를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는 조금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절반밖에 안 하니까 그래도 뭐 아주 안전한 투자가 아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칠판을 드린 김에 지워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분석도 저희가 해왔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봤을 때 대표님과 이사님께 1,000,000원을 드릴게요. 아무거나 사세요. 뭐 예금 번호 좀 불러드릴까요? 그건 끝나고. 자, 아무거나 사세요 하셨을 때 네. 어떻게 그 포트폴리오를 짤 것 같은지 한번 써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비율까지. 기점에서죠. 지금 네. 사는 것. 네.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가요? 야. 네, 지금 사는 거. 비율까지 좀 써주세요. 네, 다 쓰셨나요? 네. 되게 세세하게 쓰셨네요. 저희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너무 여러 가지라 읽지 않고 각자 여쭤볼게요. 누구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좀 네. 많이 대표 엄청 써놨는데 많으시네요. 한국 70%, 미국
30%. 이 정도. 예. 네. 이 정도로 좀 네. 생각을 하고 싶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한 35%, 100을 놓고 봤을 때 네. 제일 많은 게 예.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를 정도로 넣어놓고 가고 싶고, 음. 그러면 이 두 개만 해도 한 전체의 반 정도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차를 좀 넣고 싶고, 아무래도 현대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그 예전의 생각이 이제 깨지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고, 우리 김 이사님이 아까 테슬라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대차도 거기서 이제 맞대응할 몇 개 없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좀 넣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결 양상에서 우리가 수혜 보는 데가 조선방산 뭐 이쪽이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한 10%씩은 좀 넣고 싶고, 네. 기타 한 10%? 기타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호텔 뭐 그때그때 모멘텀 좋은 거 아니면 좀 음. 방어적일 수도 있는 네. 거 뭐 이런 거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고 구글 아까 이제 말씀했습니다만은 30%에 네. 한 뭐 그중에서 한 20% 그거는 이제 구글 정도. 네. 마이크론 한 10% 정도.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 여기 보면은 한 50에 70이니까 한 35%. 여기에 한 3% 그러면 꽤 들어가죠. 그러네요. 한 40% 정도. 음. 뭐 엑스포저를 넣고 음.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좋습니다. 이사님 것도 한번 볼까요? 이사님 또 의외인 것들도 있어요. 저는 뭐 반도체 이런 건 이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대차를 이미? 포함해서. 네. 예. 그래서 그걸 이 가격에 뭐 사도 더 올라간다고 저는 봐요. 더 올라간다고 보는데 지금 이 가격에 사면 지수 수익률을 넘어서기는 힘들지 않을까. 작년에는 그걸 사면 지수 수익률을 훨씬 넘었겠지만 네. 올해는 그걸 사면 지수 수익률 정도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 저는 지수를 이길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걸 골랐습니다. 네. 지금 사야 되는 거니까. 포스코홀딩스 30%. 이유는요?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죠. 철강은 뭐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을 건데 첫 번째는 에너지 사업입니다. 에너지. 그쵸. 네, 포스코 인터를 포함해서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캐리어를 포함해서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는 미얀마 가스전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점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지금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을 광양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도 주목을 해봐야죠. 거기다가 이제 정무적인 거를 한번 보자면 그러면 저는 장인하 회장이 올해 마지막 연도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올해 성과 못 내면 원래도 제가 보기엔 못 하실 것 같지만 성과를 내야 한 번이라도 뭐 트라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꽤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건 정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아마 포스코홀딩스가 외형적으로나 아니면 뭐 실적으로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 지금 PB도 0.4배 정도에 불과한데 네. 정부가 대놓고 PB 한 배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회사가 저는 포스코홀딩스라고 일단 봅니다. 근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비중 30%를 꽤 많이 말씀을 들어가 드렸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올해 반도체 공장 조금 많이 지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다 올라갔어요. 지금 뭐 장비, 소재 뭐 그쵸. 안 올라간 게 네. 없죠. 근데 반도체 인프라 기업들은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습니다. 아직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만들 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필터부터 시작해서 클린룸, 거기에 배관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에 몰라서 안 올랐거나 아직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해서 안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에 뭐 그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에 ENG 붙어 있는 종목들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시고 실적도 한번 보시고 네. 그다음에 IR을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산업들이 모두 첨단 산업 공장에는 다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도 그렇죠.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뭐 반도체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전부 제약바이오. 클린룸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의 종목군들을 한 30% 담으면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저는 엔터 원래 엔터는 겨울에 사서 가을쯤에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하이브를 막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하이브는 별로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물론 엄청난 수요가 터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블랙핑크에서 봤잖아요. 네. 블랙핑크 돌아와서 엄청나게 매출 터졌는데 이익은 생각보다 별로였단 네. 말이죠. 그 도대체 BTS는 이 하이브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지를 좀 보고 사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지금 가장 싸 보이는 게 JYP라서 JYP를 저는 뭐 사보고 싶고 한 15% 정도 그다음에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모멘텀 변화에 따라서 사야 될 게 더 있을 거기 때문에 25% 정도는 현금을 들고 갈 필요가 있겠다. 현금.
요즘 아마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 2배 ETF 이제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뭐 하면 좋죠. 아, 그쵸, 예, 좋죠. 다양하게 이제 미국도 뭐 많은데 뭐. 맞아요. 근데 올라가는 것만 하지 말고 밑으로 가는 것도 이제 같이 해놔가지고 뭐 다양하게 이제 전술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죠. 다만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니까 아찔아찔 어질어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베타가 1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더 움직이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하이닉스는 더 높습니다. 2가 넘어가요. 그런데 걷다가 이제 2 곱하기를 하고 3 곱하기를 하면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되는 거고 2 곱하기 3이 돼서 6이 되는 거예요. 짜릿짜릿하죠. 그쵸. 예, 무슨 선물 산 것 같이 이제 되겠죠. 선물 레버리지가 그 정도보다 더 높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다양화되는 거는 좋다라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지금처럼 위쪽으로 2배만 걸면 부정적. 부정적. 근데 만약에 아래쪽으로도 생기면 중립적. 근데 같이 생겨야 되지 않나요? 사실, 같이 그쵸? 생겨야죠. 네. 네, 그쵸. 분명히 저는 만약에 위쪽으로만 생긴다면 이거 할 필요 없다. 음. 같이 생기면 저는 중립적이라고 보는 게 그러면 투자자들이 좀 길게 보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주식 선물이 존재하지만 이 거래량이 좀 미약한 상황인데 네. 또 우리나라 이 옵션 거래 특성상 아마 이거 만들어주면 꽤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인데 단기적으로 악재가 너무 뻔히 보여서 팔았다가 다시 사기가 거래 비용도 있고 뭐 가격도 흐트러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거 하나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레버리지 상품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둘 다 만들어주면 차라리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 잠깐 짚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상법 개정부터 관세 이슈 이제 남아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의 여파가 좀 커질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변동성이 될지. 이제 저는 그런 노이즈들은 이제까지 계속 뭐 지구가 생긴 이래로 계속 있었고 항상 있었어요. 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없을 그걸 때 다 없죠. 딛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결국은 기업 실적이 어떻게 그런 매크로 네. 그런 뭐 사업 환경에서 어떻게 갈 거냐 정말 중요한 그 숫자를 보고 가는 게 맞지 노이즈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요. 그거에 진짜로 네. 펀더멘털이 움직일 거면 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노이즈일 뿐이다 그러면 뭐 저가 매수죠 당연히. 이사님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정학적 리스크. 네. 지금 세계는 하나 우리는 친구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만들고 많이 팔고 이게 중요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너와 나를 가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네 편 내 편을 가르기 시작하고 이건 못 쓰는 거고 이걸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가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펀더멘털이 바뀔 수 있잖아요. 저걸 대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저걸 빼면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판을 새로 짜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다카이시 사나이 총리의 일본 선거도 중요해 보이고 네. 그 다음에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도 당연히 중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지정학적 변동성이 정말로 확대돼서 세계는 하나지만 우리는 친구가 아니야가 되면 그러면 투자 전략도 조금 바꿀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게 뭐 최대 변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두 분의 이 선택과 분석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경제 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